자, 페이지 77페이지 의사표시죠. 자, 의사표시 의입니다. 이젠 다 아시죠? 원하는 바를 밖으로 표시하는 것을 우리가 의사표시라고 합니다. 자, 의사표시 구성 요소는 의사와 표시로 구성되어 있는 거죠. 이걸 우리가 의사, 내심적 효과 의사라고 하고요. 표시를 우리가 표시행위라고 해요. 결국은 의사표시는 의사와 표시로 구성되어 있다. 효과 의사와 표시행위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원래 이거를 세 부분으로 나누는 학설도 있어요. 근데 학설은 뭐죠? 간편하고 내가 이해하기 쉬운 거로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의사표시는 의사와 표시로 구성되어 있다. 효과 의사와 표시행위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정리하면 되고요. 좀 설명이 필요한 것은 뭐냐면 78페이지 오시면 표시행위의 방식에서 묵시적 의사표시가 나옵니다. 자, 이런 얘기예요. 자, 의사표시는 실제로 명시적 의사표시와 묵시적 의사표시로 나뉩니다. 요거 항상 구별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침묵, 아무 소리 안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침묵은 뭐가 아니에요? 의사표시가 아닙니다. 참 생각해보죠. 우리 집 살래? 라고 물어봤더니 응, 내가 살게. 이건 뭐죠? 명시적 의사표시인 거죠. 자, 사겠다는 말은 안 하는데 고개를 끄덕여요. 그러면 사겠다는 뜻이죠? 이게 뭐예요? 묵시적 의사표시예요. 우리 집 살래라고 물어봤더니 사겠다는 말은 안 했는데 다음날 보니까 계약금을 입금했어요. 그러면 계약금을 입금했다는 것은 뭐겠다는 거예요? 사겠다는 뜻이죠? 이게 뭐예요? 묵시적 의사표시예요. 자, 여러분들 아무것도 안 하는 침묵은 원칙적으로 의사표시가 아닙니다. 예외는 신경 쓰지 마세요. 헷갈리니까. 이에 반해서 그럼 묵시적 의사표시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자, 묵시적 의사표시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표시로 볼 수 있는 행위가 존재하는 것을 우리 민법에서는 묵시적 의사표시라고 해요. 뭐 고개를 끄덕였다, 계약금을 입금했다, 아니면 깜부를 했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럼 여기 생각해 보자고요. 자, 여러분들 우리 집 살래 그랬더니 사겠다고 말하는 것보다 계약금을 입금하는 것이 더 확실하고 명료하지 않나요? 다시 말하면 묵시적 의사표시라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표시로 볼 수 있는 행위가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법적으로는 명시적 의사표시와 차이가 없는 거예요. 자, 이건 기억해 두십시오. 우리 민법상 모든 의사표시는 묵시적으로도 가능한 거예요. 따라서 이러이러한 의사표시는 명시적으로 해야 되고 묵시적으로 못한다. 그럼 무조건 뭐가 돼요? X가 된다. 다시 말하면 우리 민법상 모든 의사표시는 명시적으로도 할 수도 있고 뭐라도요?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묵시적으로 못하는 의사표시는 우리 민법상 단 한 개도 없다라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의사표시는 어떻게 해요? 명시적으로 할 수도 있고 묵시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끝이. 자, 79페이지 오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의사표시가는 이론이 나와요. 자, 이런 얘기예요. 의사표시는 합치돼야 돼요. 근데 이것이 불일치됐을 때 무엇을 가지고 효과를 결정해야 되느냐. 만약에 의사표시가 불일치됐을 때는 표시 행위를 가지고 효과를 결정해야 된다는 주의를 우리가 표시주의라고 하고요. 의사, 내심적 효과 의사를 가지고 효과 결정돼야 된다는 주의를 우리가 의사주의라고 해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뭐가 떠오르시나요, 여러분들? 규범적 해석과 자연적 해석이 나오죠. 그러면 표시주의는 결국은 규범적 해석을 의미하는 거고요. 의사주의는 무엇을요? 자연적 해석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규범적 해석이 원칙이니까 우리 민법은 표시주의가 원칙이고요. 자연적 해석이 예외니까 우리 민법은 의사주의가 예외인 거죠.
자, 그럼 우리 민법의 태도를 알 수 있는데, 우리 민법은 원칙적으로 표시주의고 예외적으로 의사주의니까 우리 민법은 표시주의의 기원 절충주의를 취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표시주의와 의사주의 모두 있으니까 절충주의인데, 뭐가 원칙이죠? 표시주의가 절충주의 원칙이니까 표시주의의 기원 절충주의를 취하고 있는 것이 우리 민법의 태도입니다. 자, 79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우리 민법의 태도가 나와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민법은 내심적 효과 의사와 표시 행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극단적으로 의사주의나 표시주의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거래의 안전을 해치지 않는 한도 안에서 표의자의 진위를 존중하는 표시주의의 기원 절충주의를 취하고 있다. 그리고 그러나 주의할 점은 가족법상의 행위, 혼인한다, 약혼한다, 이혼한다 같은 가족법상 행위는 의사주의, 절대적 의사주의를 취하고 있는 거죠. 아무튼 여기까지 다시 왔는데 결국 우리 민법은 원칙적으로 규범적 해석, 예외적으로 뭐죠? 자연적 해석인 거예요. 자, 넘겨보시면 이제 의사표시에 불일치해가지고 진이 아닌 의사표시가 나옵니다. 자, 법조문 읽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진이가 아니라는 말은 거짓이란 말이잖아요. 진이가 아닌 거짓. 자, 그럼 이런 얘기입니다.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됐어요. 예를 들어서 마음은 의사는 10원짜리 하나 줄 마음이 없으면서 말로는 1억 주겠다라고 했어요. 이렇게 의사 표시가 불일치됐고 그 사실을 알면서 하는 것을 우리가 진이 아닌 의사 표시라고 하고요.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은 거짓말이죠. 그러니까 뻔히 알면서 속으로도 줄 마음이 없으면서 야, 내가 너한테 1억 줄게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우리 지금 어디 온 거냐면 진이가 아니라는 말은 거짓 의사 표시고요. 거짓말, 거짓 의사 표시했을 때 그 법적 효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말의 효과다 이 말이죠. 근데 우리가 효과를 이미 알고 있어요. 자, 왜냐하면 이런 의사 표시가 불일치됐으면 법률행위 해석을 해야 되고 원칙적으로 규범적 해석이니까 원칙적으로 표시된 대로 1억을 줘야 된다. 원칙이 뭐죠? 유효한 거죠. 다만 예외적으로 자연적 해석을 하게 되는데 언제 자연적 해석을 하게 되냐면 상대방이 알았거나 또는 알 수가 있었을 경우에 자연적 해석을 하는 거죠. 따라서 상대방이 진이 아니란 사실을 거짓이란 사실을 이미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자연적 해석의 결과 속마음대로 주지 않아도 된다. 무효가 되는 거죠. 다만 이 무효를 가지고 선의의 제3자, 모르는 제3자에게 뭐 하지 못하냐면 대항하지 못해요. 자, 그럼 여기까지 또 하고 나면 이게 또 뭐하고 똑같아요? 법률행 해석과 내용이 똑같잖아요. 자,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우리가 민법 조문이라는 것은 아무렇게나 만드는 게 아닙니다. 법률적 이론에 따라서 민법 조문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저번 주에 했던 법률행위 해석의 이론에 따라서 우리 민법 107조, 108조, 109조, 110조와 같은 민법 조문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률행위 해석이 의외로 기초로 대단히 중요한 거죠. 자, 교재 법 좀 읽어볼게요. 80페이지 보시면 107조가 나옵니다. 1항.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이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이게 뭐예요? 진이 아닌 의사표시죠. 진이 아니라 의사표시가 불일치했음을 알면서 하는 것이 진이 아닌 의사표시인데 그 효력이 있다. 원칙적으로 유효하다. 왜냐하면 원칙이 뭐죠? 규범적 해석이니까.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이 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죠.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자연적 해석을 하게 되고요. 속마음대로 이행할 필요 없다. 무효가 되는 거죠. 이항 전항의 의사표시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뭐 하지 못합니까? 대항하지 못합니다. 다시 말하면 진이 아닌 의사표시가 무효인 경우에는 그 무효를 가지고 선의의 제3자, 모르는 제3자에게 뭐 할 수 없는 거죠?
주장할 수가 없는 거죠. 자, 의 나와 있고요. 요건 1. 의사표시가 있어야 된다. 2번 의사표시가 불일치돼야 되고요. 3번 표의자가 불일치됐음을 스스로 알았어야 되고요. 4번 왜 거짓말했는지 이유나 동기는 따지지 않습니다. 까지 왔죠. 자, 진위 아닌 의사표시에 대해서 판례를 공부할 건데, 자, 판례 읽어볼 거거든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진위 아닌 의사표시에서 요 의사, 진이란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바가 아니다. 진이 아닌 의사표 진이 아닌 의사표 진이 의사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바가 아니라 특정 행위와 관련된 진이다. 이런 표현을 써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누가 길을 가는데 누가 몽들을 들고 아저씨 3만 원만 줘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두드려 맞을까봐 고민이 돼요. 근데 맞으면 뒤지게 아플 것 같아가지고 3만 원을 줬어요. 근데 저는 왜 3만 원을 줬냐면 그놈한테 두드려 맞을까봐 무서워서 준 것이지 진정으로 3만 원을 줄 마음은 없었던 거죠. 그러면 의사표시가 불일치되고 그놈도 알고 있었으니까 저의 행위는 진이 아닌 의사표시로서 무효가 돼버리거든요. 근데 우리 판례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전체를 놓고 진정으로 제가 그놈한테 줄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따지는 것이 아니라 3만 원을 주는 특정 행위로 범위를 좁혀서 따져야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강박이 있었고 그것이 무서워서 공포심을 느꼈다 하더라도 전체를 놓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3만 원을 주는 그 행위로 범위를 좁혀서 따져보게 되면 어차피 3만 원을 줄 마음으로 3만 원을 준 것이니까 의사표시가 합치된 것이니까 이거는 진이 아닌 의사표시가 아니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자, 우리가 뒤에도 배우겠지만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강박을 당했다면 강박을 이유로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는 있어요. 다만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진이 아닌 의사표시로 올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3만을 주느냐 안 주느냐 진정으로 마음속으로 줄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따지는 것이 아니라 3만 원을 주는 그 행위로 범위를 좁혀서 따져봐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니까 무서웠든 어떻든 간에 3만 원을 줄 마음으로 3만 원을 준 거니까 의사표시가 합치됐으니까 진이 아닌 의사표시 될 수는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그럼 이제 판례 읽어볼게요. 자, 81페이지입니다. 중간 판례죠. 비진이 의사표시에 있어서의 진이란 뭘 말하냐?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종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해되시죠? 비록 재산을 강제로 뺏긴다는 것이 원고의 본심으로 잠재되어 있었다 하여도 원고가 강박에 의해서나마 이 사건 증여를 하기로 하고 그에 따른 증여 의사표시를 한 이상 증여의 내심의 효과 의사가 결여된 것이라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강박을 당했으면 강박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을지언정 그 자체가 진이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는 없는 거다. 왜냐하면 진이 아닌 의사표시, 진이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바가 아니라 특정한 행위와 관련된 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꼭 이해하고 기억해 두셔야 돼요. 밑에 이제 효과가 나옵니다. 자, 요건 이제 우리가 사례를 좀 구성해 봐야 돼요. 자,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건물,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데 을과 만나가지고 증여한다고 하면서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줬는데 요 증여가 진이 아닌 의사표시, 비진이 표시였어요. 자, 진이 아닌 의사표시는 원칙이 유효합니다. 따라서 을은 원칙적으로 뭘 갖게 되냐면 소유권을 갖게 되는 거죠. 다만
상대방이 을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이 증여는 진이 아닌 의사표시로서 무효고, 증여가 무효면 등기도 무효이기 때문에 을은 뭘 갖지 못하는 거죠? 소유권을 갖지 못하는 거죠. 자, 좀 생각해 보자고요. 원칙적으로 유효하지만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무효래요. 이게 또는이거든요. 또는. 따라서 원칙에 따라서 유효하려면 을은 선이이고 and 무과실이어야 돼요. 선이 모르는 데다가 and니까 거기다가 과실까지 없어야 돼요. 그러면 원칙이 경우의 수가 더 좁고 어렵거든요. 그럼 원칙과 예외가 뒤바뀐 것이 아니냐. 결국 원칙과 예외가 뒤바뀐 것이 아니라 입증에 관한 문제입니다. 진이 아닌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유효한 겁니다. 따라서 을, 상대방은 선이이고 무과실임을 추정받는 거예요. 따라서 을 스스로가 자신이 선이이고 무과실임을 입증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표자 입장에서 갑이 을에게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지만 돌려받을 수 있다는 의미에서 진의 의사표시는 원칙이 유효한 겁니다. 을이 자기 앞에 등기된 것을 기하로 병한테 팔아먹었어요. 팔아먹고 병한테 이전 등기를 해주면 이 병을 우리가 제3자라고 하는데, 병이 만약에 선이라면 확정적으로 소유권을 갖게 되고 악이면 소유권을 가질 수가 없다. 왜냐하면 진이 아닌 의사표시의 무효는 누구한테요? 선의의 제3자에게 태양할 수가 없으니까요. 다만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선이 있기만 하면 되고요. 무과실까지는 필요가 없다라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 또 지금부터 나오는 모든 제3자는 선임을 추정받습니다. 따라서 제3자 스스로 자신이 선임을 뭐 할 필요 없어요? 입증할 필요가 없는 거죠. 따라서 갑이 병에게 이 부동산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병 스스로가 자신이 선임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갑이 병이 악임을 입증해야 비로소 돌려받게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유효하고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무효가 되는 거죠. 자, 교재 이제 어딜 갈 거냐면요. 82페이지 오시면 적용 범위가 나오죠. 1번,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도 적용이 됩니다. 다만 상대방이 없다면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것은 존재할 수가 없으니까 항상 유효하게 되고요. 우측에 2번,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 가족법상 행위는 적용되지 않아요. 그 다음에 공법상 행위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왜냐하면 우리가 배우는 민법은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사법인 거거든요. 자, 공법상 행위는 국가와 개인 간의 문제, 공법상 행위에 대한 민법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공무원의 사직서 제출과 같은 공법상 행위인 경우에는 진이 아닌 의사표현한 민법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항상 그 사직 행위는 유효가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증이라는 것까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83페이지 보시면 대표 예제가 나와요. 자, 보세요. 갑은 증여 의사도 없이 을에게 자기 소유 부동산을 증여하기로 약속한 후 그 이행으로 을에게 위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해 주었다. 다음 명 중 옳은 것입니다. 1번, 갑에게는 증여의 진정한 의사가 없으므로 위 계약은 을의 선의 악에 관계없이 무효이다. X, 진이 아닌 의사표시는 원칙이 유효한 거죠. 2번, 을이 계약 체결 시 갑에게 증여 의사가 없음을 모르는 경우에는 증여 계약은 유효하면 X예요.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자, 진이 아닌 의사표시 원칙에 따라서 유효하려면 상대방은 선이이고 and 뭐여야 돼요? 무과실해야 돼요. 모른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한 거예요. 모르는데 뭐까지요? 무과실까지 있어야 비로소 유효하니까 모르면 유효하다, 모르면 소유권을 갖는다는 지문은 뭐가 돼요?
X가 되는 거죠. 따라서 모르는 경우에는 증여에겐 유효하면 X, 모르고 거기에다가 무과실해야 돼. 3번, 을이 계약 체결 시 갑에게 증여 의사가 없음을 알았더라도 증여가 유효함으로 X죠. 상대방이 악이면 무효입니다. 4번, 을의 계약 체결 시 주의를 다했더라면 갑에게 증여 의사가 없음을 알 수 있었을 경우에도 증여기한 유효하면 X죠. 알 수 있었다는 것은 뭐죠? 과실이죠. 과실이 있어도 무효입니다. 5번, 을의 을은 이러한 사정을 전혀 모르는 제3자 병에게 위 부동산을 전배한 경우에는 갑은 증여의 무효를 주장하여 병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 등의 말소로 청구할 수 없다. 맞죠? 왜냐하면 지인이 아닌 의사표시가 무효라더라도 선의의 제3자에게 뭐 할 수 없어요? 대항할 수가 없으니까 답은 5번이죠. 자, 이제 넘겨보시면 이게 뭐가 나오죠? 통정허위 표시가 나와요. 자, 통정허위 표시는 뭐냐면 허위 표시라는 말 속에서 이것도 거짓말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거짓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됐고요. 그 사실을 알면서 한다는 점에서는 이거 진이 아닌 의사표현 마찬가지로 거짓말인 거죠. 뭐가 다르냐? 상대방과 통정하는 것. 따라서 통정허위 표시라는 것은 짜고 하는 거짓말을 말합니다. 그러면 상대방과 짜고 하면 상대방이 항상 뭐겠어요? 악이겠죠? 상대방이 항상 악이니까 항상 자연적 해석을 하게 되고요. 통정허위 표시는 항상 뭐죠? 무효가 됩니다. 다만 그 무효를 가지고 선의의 제3자, 모르는 제3자에게 뭐 하지 못합니까? 대항하지 못하는 거죠. 자, 짜고 하는 거짓말을 우리가 통정허위 표시라고 하고요. 그 효과는 무효입니다. 다만 그 무효를 가지고 선의의 제3자에게 뭐 하지 못해요? 대항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 의 나와 있고요. 우측에 보시면 구별 개념에서 은이킹이 나오죠. 이 구별 개념은 통정허위 표시를 다 한 다음에 돌아올 거예요. 자, 우리 어디 갈 거냐면 87페이지로 갈 겁니다. 자, 87페이지 보시면 요건 1번 의사표시가 존재할 것, 2번 의사표시가 불일치되고 3번 불일치를 소유자가 스스로 알고 해야 된다. 1, 2, 3번은 뭐가 똑같습니까? 지인이 아닌 의사표시와 같은 거죠. 다른 점이 뭐예요? 4번 상대방과 통정이 있을 것. 다시 말하면 짜고 하는 거짓말이 통정허위 표시인 거죠. 효과입니다. 자, 무효고요. 항상 무효고 무효를 가지고 누구한테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잖아요. 자, 이 부분은 사례를 가지고 정리를 해야 돼요. 자, K라는 사람이 갑에게 1억 원을 빌려줘서 1억을 받을 돈이 있는 채권자예요. 갑이 돈을 갚아야 되는데 갚기 싫어요. 근데 안 갚으면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이 아파트를 K가 경매할 것 같아요. 강제 집행할 것 같아요. 고민하다가 친구인 을과 짜고 하지도 않은 매매를 한 것처럼 가장을 해서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놨어요. 이게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자, 이 매매는 짜고 한 거죠. 가짜죠. 따라서 이 가장 매매가 통정허위 표시고요. 통정허위 표시로서 무효예요. 매매가 무효면 등기도 무효이기 때문에 을의 등기는 무효이므로 아직도 갑에게 소유권이 있는 거죠. 첫째, 갑이 자신이 소유권자란 이유로 을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가 있느냐? 있다. 왜냐하면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해 준 것은 뭐가 아니죠? 불법 원인급여가 아닙니까? 자, 불법한 원인으로 급여했다는 이유로 돌려받지 못하려면 불법 반사회적이어야 돼. 자, 갑은 왜 을과 짜고 가짜로 을 앞에 등기해 놨나요? 돈 갚기 싫어서요. 채무회피죠. 채무회피는 인간 본성의 발언이니까 반사회적이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갑과 을 간의 매매가 무효인 이유는
통정허위 표시에서 무효인 것이고, 채무의 표는 인간 본성의 발현으로서 반사회적이지 않으니까 갑이 을에게 등기해 준 것은 불법 원인급여가 아니기 때문에 갑 스스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을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를 청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채권자도 K도 갑과 을 간의 매매가 통정허위 표시로서 무효임을 주장하면서 을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를 해달라고 청구할 수가 있는데, 조심할 것은 직접 말소를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갑을 대의해서, 갑을 도의해서 을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를 청구해야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K가 갑에게 1억을 빌려줬다면 누구한테만요? 갑에게만 돈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거죠. 채권은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상대권이니까 K는 자신의 채권을 을에게 주장할 수 없으니까 갑을 통해서, 갑을 대해서 을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를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민법은 갑과 을 간의 매매 계약을 사해행위라는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고요. 누가 취소하는 거죠? 채권자가 취소하는 것이니까 이거 우리가 채권자 취소권이라고 하는 거죠. 자, 사행이라는 것은 뭐냐면, 쉽게 말하면 돈 갚기 싫어서 채무자가 하는 재산 도피 행위를 우리가 사해 행위라고 해요. 갑이 왜 을을 갖자고 을 앞에 등기해 놨냐면 돈 갚기 싫어서요. 재산을 도피하려고 한 거죠. 따라서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이 갑과 을 간의 통정허위 표시는 재산 도피 행위로서 뭐이기도 한 거죠? 사해 행위이기도 한 거죠. 자, 그러면 이 채권자는 갑과 을 간의 매매가 통정허위 표시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갑을 대해서 을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를 청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갑과 을 간의 이 가장 매매를 사해 행위라는 이유로 취소할 수가 있다. 통정허위 표시는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을이 자기 앞에 등기된 것을 기하로요, 병한테 팔아먹었어요. 팔아먹고 병한테 이전 등기를 해주면 이 병을 우리가 제3자라고 하는데, 제3자는 선이면 확정적으로 소유권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통정허위 표시의 무효를 가지고 선의의 제3자에게 뭐하지 못해요? 대항하지 못하니까요. 물론 여기 마찬가지죠. 제3자는 선의이기만 하면 되고 무과실을 필요는 없다. 또 모든 제3자는 선임을 추정받으므로 제3자 스스로가 자신이 선이란 사실에 대해서 뭐 할 필요 없어요? 입증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도 아울러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자, 선의 제3자가요, 또다시 정에게 팔아먹었습니다. 팔아먹고 정에게 이전 등기를 해주면 이 정은 우리가 전득자라고 하거든요. 만약에 병이 선이란 이유로 확정적으로 이미 소유권을 취득한 상태라면 병이 정에게 팔아먹는 것은 지가 팔아먹는 것이니까 전득자 정은 선이든 악이든 묻지 않고 항상 소유권을 갖게 된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통정허위 표시의 이 효과 부분은 사례 가지고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교재 보시면 88페이지에 판례 흐름이었고요. 2번 제3자에 대한 효과 해가지고 가번 선의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한다는 말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89페이지 상단에는 제3자는 선이이기만 하면 되고 무과실까지는 필요 없다는 말이 나오죠. 근데 나번 선의 제3자로부터 다시 권리를 전득한 경우, 요 정의죠. 만약에 병이 선이어서 이미 확정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상태라면 이 정은 선악 불문하고 소유권을 갖게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인데 이제 쉬었다가 이제 뭐 볼 거냐면 요 제3자의 개념을 좀 볼 거예요. 자, 여기까지고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